거세게 몰아치는 빗줄기가 검은색 세단의 차창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고,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시야를 확보하려 애썼지만 잿빛 하늘이 뿜어내는 우울한 기운을 걷어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운전석에 앉은 박민경은 핸들을 잡은 손에 잠시 힘을 주었다가 풀며 조수석에 앉아 불안한 듯 하얗게 질린 입술을 깨물고 있는 오랜 친구 이선희를 곁눈질로 살폈다. 선희의 무릎 위에 놓인 낡은 가방은 그녀의 떨리는 손길에 의해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삭막한 군부대의 녹슨 철문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거대한 괴물처럼 그들 앞을 가로막고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박민경은 오늘만큼은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 아닌 그저 한 아이의 어머니이자 친구로서 이곳에 왔기에 그녀의 복장은 평범하기 그지없는 수수한 회색 코트와 편안한 바지,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예리한 눈빛은 굳게 닫힌 철문 너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고, 친구의 딸인 김지은 하사가 일주일째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 단순한 통신, 장애나 강도 높은 훈련 때문이 아닐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민경은 차분한 목소리로 선희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거친 빗소리에 묻혀버린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흩어졌고,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이윽고 박민경이 차를 위병소 바로 앞까지 천천히 몰아 정차시키자 판초 우위를 뒤집어 쓴 위병 한 명이 귀찮다는 듯이 느릿느릿 걸어 나와 창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그 병사의 표정에는 민간인 방문객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파친 날씨에 근무를 서야 하는 짜증과 귀찮음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고, 군기가 빠진 듯한 흐트러진 자세는 박민경의 미간을 순간적으로 찌푸리게 만들었다. 창문이 내려가자 차가운 빗방울이 차 안으로 들이닥쳤고, 선희는 급하게 몸을 앞으로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딸을 만나러 왔음을 간절하게 호소하기 시작했다. 위병은 선희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한 채 손에 들린 방문객 명단 파일처를 대충 훑어보는 척하더니 퉁명스럽고 사무적인 말투로 면회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던졌다. 그는 현재 부대 내부 사정으로 인해 모든 면회와 외출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이유나 김지은 하사의 안부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며 시선을 피했다. 박민경은 그 병사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포착했고, 이는 단순한 보안 규정 준수가 아니라 무언가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음을 직감하게 하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이선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차문을 열고 쏟아지는 빗속으로 뛰쳐나갔고, 박민경이 미처 말릴 새도 없이 그녀는 위병소의 차단봉을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빗물에 젖어 엉망이 된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지만 선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딸의 얼굴만이라도 잠깐 보게 해달라고, 아니면 목소리만이라도 듣게 해달라고 울부짖었다. 그 처절한 모습은 빗소리를 뚫고 부대 정문 앞을 가득 메웠지만 위병소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병사들은 낄낄거리며 그 광경을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인 양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박민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우산을 챙겨 들고 차에서 내렸고, 차가운 빗줄기가 그녀의 코트 어깨 부분을 순식간에 적셨지만 그녀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울고 있는 선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우산을 씌워주었고, 냉철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위병소 안의 병사들을 쏘아보며 그들의 비웃음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민경은 위병에게 다가가 정중하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로 규정에 따른 면회 거절 사유를 명확히 문서로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고, 책임자가 누구인지 당장 보고하라고 차분하게 지시했다. 하지만 위병은 눈앞에 중년 여성이 뿜어내는 기묘한 위압감을 느끼면서도 그녀를 그저 깐깐한 강남 아줌마 정도로 치부하며 비웃음 섞인 태도로 대응했다. 그는 민간인이 군대 일에 참견하지 말고
당장 차를 돌려 나가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손에 든 무전기로 상황실에 보고하는 시랩을 했다. 그의 태도에는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군인의 자세는 온데간데 없었고 오로지 자신들에게 부여된 작은 권력을 남용하여 약자를 억누르려는 비열한 우월감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때 빗속을 뚫고 군화 발자국 소리와 함께 위병소 안쪽에서 험상궂은 인상의 부사관 한 명이 걸어 나왔는데 그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위병을 밀치고 선의와 민경 앞을 막아섰다. 그는 김지은 하사가 중대한 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된 상태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더 이상 소란을 피우면 강제로 끌어내겠다고 위협했다. 박민경은 그 부사관의 명찰과 계급장을 눈여겨보았고 그의 군복 주머니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이 규정에 어긋나는 개인 물품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선희는 딸이 군법을 어겼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 바닥에 주저앉았고 흙탕물이 튀어 그녀의 옷을 더럽혔지만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딸의 이름만 하염없이 불렀다. 박민경은 친구를 부축해 일으키려 했지만 부사관은 선희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도로 밖으로 내동댕이 치려 했고 이 무례하고 폭력적인 행동은 박민경의 인내심을 한계치까지 밀어붙였다.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고 평소의 침착함을 유지하려던 노력은 부하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지휘관에 대한 분노로 바뀌어 가슴속에서 뜨겁게 타올랐다. 박민경은 부사관의 손목을 단호하게 낚아채며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지만 부사관은 여자가 감히 군인의 몸에 손을 댄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소란은 점점 커져 부대 안쪽 건물에서도 몇몇 간부들이 창문을 열고 이 상황을 내다보기 시작했고 정문 앞은 빗소리와 고함 그리고 선의의 통곡 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민경은 지금 이 상황이 단순한 면의 거절이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와 억압이 자행되고 있는 현장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민간인의 신분으로 머물러 있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위병소의 스피커에서는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고 무장한 5분 대기조 병력들이 군용 트럭에서 뛰어내려 정문으로 달려오는 모습이 빗속을 뚫고 희미하게 보였다. 이것은 명백한 과잉 대응이었으며 힘없는 두 여성을 상대로 무력을 과시하려는 비겁한 행위였기에 박민경의 주먹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선의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다가오는 병력들을 응시했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전술적 대응 방안과 함께 이 부대 지휘관의 목을 조일 징계 절차가 구상되고 있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천둥 소리가 하늘을 찢을 듯이 울려 퍼지며 마치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박민경은 코트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지갑의 감촉을 느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신분증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다. 이제 대화의 시간은 끝났으며 오직 힘과 계급만이 통용되는 군대의 비정한 논리로 그들에게 참교육을 시켜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거센 빗줄기가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위병소 앞 바닥을 사정없이 두들기고 있었고 그 소음 속에서도 군용 트럭의 육중한 엔진 소리가 위협적으로 울려 퍼지며 주위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트럭 뒷칸에서 뛰어내린 무장 경력들은 착검된 소총을 들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손에 든 진압봉과 방패는 비무장 상태인 두 여성을 공포에 떨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병사들의 얼굴은 헬멧 아래 가려져 보이지 않았으나 그들 사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벌한 기운은 이곳이 상식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철저한 통제 구역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박민경은 본능적으로 이선희의 앞을 가로막아서서 마치 어미 사자가 새끼를 보호하듯 단단한 어깨로 친구를 감싸 안으며 다가오는 위협에 맞서고 있었다. 그때 위병소 안쪽의 도로를 따라 검은색 지휘관용 차량 한 대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병력들 뒤쪽에 거칠게 급정거하며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질렀다. 차량의 문이 열리자
잘 다려진 전투복이 아닌 어딘가 흐트러진 복장의 중년 장교가 짜증 가득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고 그의 계급장은 빗물에 젖어 번들거리는 중령 계급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는 한 손에 다 피우지 않은 담배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빗물을 닦아내며 신경질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그 모습에서는 지휘관으로서의 위엄보다는 뒷골목 건달과 같은 비열함이 더 짙게 풍겨 나왔다. 그는 부대 내 최고 책임자인 최중령으로 평소 부대 관리보다는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더 관심이 많다는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었으며 그의 등장은 사태를 진정시키기는커녕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최중령은 상황을 보고하던 당직 부사관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이선희와 그 곁을 지키고 있는 박민경을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던졌다. 그는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두 여성을 훑어보며 자신의 귀한 휴식 시간을 방해한 것에 대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최중령은 담배꽁초를 바닥에 휙 던져 군화발로 비벼 끄며 천천히 두 사람 쪽으로 걸어왔고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조소가 걸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는 이선희가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딸의 안부를 묻자 귀찮다는 듯 발을 빼며 퉁명스럽게 대꾸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김지은 하사가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짓을 저질러 영창에 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자식을 잘못 키운 부모 탓을 하라는 식의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고 내뱉었다. 이선희는 딸이 영창에 갔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딸은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절규했지만 최중령의 귀에는 그저 시끄러운 소음으로만 들릴 뿐이었다. 그는 부모가 오냐오냐 키워서 애가 그 모양이라며 군대가 무슨 보육원인 줄 아느냐고 비아냥거리며 주변 병사들에게 동조를 구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주위의 병사들은 지휘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고 그 비겁한 웃음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이선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며 상황을 주시하던 박민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최중령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차가운 목소리로 김지은 하사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따져 물으며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추궁했다. 그녀의 질문은 군법과 규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에 논리 정연했고 예상치 못한 날카로운 지적에 최중령의 얼굴은 순간 당황한 기색으로 굳어졌다. 하지만 최중령은 곧바로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았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박민경의 허름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코웃음을 쳤다. 그는 어디서 주워들은 풍월로 아는 척을 하느냐며 동네 반상회에나 나갈 것이지 감히 군 부대 앞에서 행패를 부리느냐고 박민경을 몰아세웠다. 그는 그녀를 그저 세상 물정 모르고 설치는 강남의 유난스러운 아줌마 정도로 치부해버렸고 자신의 계급과 지위가 주는 우월감에 취해 눈앞의 여성이 누구인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중령은 박민경에게 삿대질을 하며 당장 꺼지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콩밥을 먹이겠다고 위협했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져 거의 고함에 가까워졌다. 그는 자신이 이 구역의 왕이며 법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고 민간인 따위는 자신의 말 한마디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저속하고 폭력적이었으며 대한민국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품위마저 저버린 지 오래였다. 박민경은 최중령의 삿대질을 보며 속으로 깊은 탄식을 내뱉었는데 이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중령급 지휘관의 수준이 이토록 처참하다는 사실에 대한 절망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 부대가 썩을 대로 썩어 있음을 확신했고
김지은 하사가 겪었을 고초가 상상 이상일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분노를 억누르며 이 오만한 자에게 진정한 군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최중령은 박민경이 자신의 위협에도 꿈쩍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노려보자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듯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더욱 거칠게 날뛰기 시작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당직 부사관에게 당장 이 여자들을 끌어내라고 소리쳤고 만약 반항하면 무력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까지 내렸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명령이었지만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받는 폐쇄적인 군 조직 안에서 부하들이 지휘관의 명령을 거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명령을 받은 병사들이 주저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다가오자 이선희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박민경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뒤로 숨었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벌어지는 이 폭력적인 상황은 마치 전쟁터의 한 장면처럼 처참했고 정의와 보호를 상징해야 할 군복이 오히려 약자를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해 버린 순간이었다. 박민경은 떨고 있는 친구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시베리아의 찬바람보다 더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최중령은 병사들이 머뭇거리자 직접 나서서 박민경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욕설을 퍼부었고 그의 손이 몸에 닿는 순간 박민경의 인내심은 마침내 끊어졌다. 그녀는 비틀거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며 최중령의 손을 뿌리쳤고 그 힘과 기세는 건장한 남성인 최중령조차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서게 만들 만큼 강력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말로 해결할 단계가 지났음을 인지했고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박민경과 최중령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은 빗소리마저 잠재울 만큼 날카로웠다. 최중령은 자신의 몸에 손을 댄 민간인 여성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곤봉을 꺼내 들었고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행동이 자신의 군 생활을 아니 인생 전체를 파멸로 이끌 거대한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파국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박민경은 곤봉을 든 최중령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상대를 비웃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에 대한 마지막 연민이 담긴 미소였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코트 안주머니로 손을 가져갔고 그 동작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침착해서 오히려 보는 이로 하여금 숨을 죽이게 만들었다. 폭풍전야와도 같은 정적이 감돌았고 모두의 시선이 박민경의 손끝에 집중된 그 순간 운명의 수레바퀴는 거침없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최중령이 휘두르려던 진압봉이 허공에서 멈춘 것은 박민경의 기세에 눌려서가 아니라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물건이 뿜어내는 기이한 존재감 때문이었다. 빗물에 젖은 박민경의 손에서 나온 것은 날카로운 흉기도 최중령이 예상했던 돈봉투도 아닌 그저 평범해 보이는 짙은 가죽 지갑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 지갑을 펼쳐 보이는 동작은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사제처럼 엄숙하고 절도 있었으며 그 순간 흐르던 공기의 흐름마저 바꾸어 놓는 듯했다. 최중령은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이미 폭주해버린 자신의 광기를 멈추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억지 섞인 비웃음을 흘리며 그녀를 노려보았다. 지금 장난하십니까? 이게 뭐 주민등록증이라도 보여주면서 경로 우대라도 해달라는 겁니까? 최중령은 킬킬거리며 비아냥거렸지만 그의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박민경의 손에 들린 물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이 여자가 감히 자신을 놀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부하들에게 당장 수갑을 채우라고 고함을 지르려 입을 열었다. 그러나 박민경은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지갑 속에 꽂혀 있는 신분증을 천천히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그의 눈앞으로 들이밀었다. 빗방울이 신분증 표면에 맺혀 흘러내렸지만 그 안에 새겨진 글자와 문양을 가리지는 못했다. 최중령의 눈동자가 신분증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그의 동공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국방부 마크가 선명하게 박힌 공무원증, 그 중에서도 장성급 지휘관에게만 부여되는 특유의 디자인과 색상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 위에 박혀 있는 두 개의 별 소장 서장 계급장과 함께 육군 소장 박민경이라는 이름이 벼락처럼 그의 뇌리에 내리꽂혔다. 그것은 단순한 플라스틱 조각이 아니라 군대라는 계급 사회에서 절대적인 권위와 명령을 상징하는 그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산과도 같은 존재였다. 시간이 정지한 듯한 착각 속에서 최중령의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고 그의 뇌는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려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저렇게 허름한 옷차림을 한 중년 여성이 고작 일개 병사의 면회를 와서 읍소하던 아줌마가 자신보다 까마득하게 높은 사단장급 장성이라는 사실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악몽이었다. 하지만 신분증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 별의 위엄은 거짓일 리 없었고 그가 알고 있는 군 내부 전산망의 장성 명단에 박민경이라는 이름이 존재했음을 뒤늦게 떠올리며 그는 전율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최중령의 손에 들려있던 진압봉이 힘없이 스르르 미끄러져 흙탕물 속으로 툭 떨어졌고 그 소리는 정적을 깨는 신호탄이 되었다. 그의 무릎은 마치 연체동물처럼 흐물거렸고 핏기가 완전히 사라진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해져 보는 이로 하여금 공포심을 자아낼 정도였다.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내뱉었던 모든 모욕적인 언사와 폭력적인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고 그 하나하나가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가 되어 숨통을 끊어놓을 것만 같았다. 그는 지금 자신이 건드린 것이 벌집이 아니라 잠자고 있던 용의 영린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상황을 지켜보던 위병소의 병사들과 뒤따라온 5분대 기조 병력들 또한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하고 얼어붙어 있었다. 그들은 지휘관인 최중령이 사색이 되어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며 눈앞의 여성이 평범한 민간인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눈치 빠른 부사관 하나가 박민경의 신분증을 곁눈질로 확인하고는 헉소리를 내며 뒷걸음질 쳤고 그 공포는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부대원 전체로 퍼져나갔다. 빗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리는 가운데 수십 명의 군인이 단 한 명의 여성 앞에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압도당하는 기이한 광경이 연출되었다. 박민경은 천천히 신분증을 거두어 다시 지갑에 넣으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묵직하고 위험 있는 저음으로 입을 열었다. 최중령 자네는 민간인을 상대로 무기를 꺼내드는 것이 대한민국 장교의 품이라고 배웠나? 아니면 상관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퍼붓는 것이 자네 부대의 예법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빗소리를 뚫고 최중령의 고막을 강타하며 그의 영혼까지 뒤흔들었다. 그것은 더 이상 부탁이나 호소가 아닌 명백한 질책이자 준엄한 꾸짖음이었고 거역할 수 없는 지휘관의 명령이었다. 정신을 차린 최중령은 반사적으로 자세를 고쳐 잡으려 했지만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발이 꼬여 휘청거리는 추태를 보였다. 그는 황급히 차려 자세를 취하며 떨리는 손을 들어 경례를 올렸지만 손끝은 허공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부들거렸다. 충성 중령 최영식. 그의 목소리는 삑사리가 나며 볼품없이 갈라졌고 빗물과 식은땀이 뒤섞여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비굴한 눈빛만이 가엾게 흔들리고 있었다. 최중령의 경례를 신호로 주위에 있던 모든 병사와 부사관들이 일제히 사색이 되어 박민경을 향해 거수경례를 올렸다.
충성 수십 명의 목소리가 합쳐져 우렁차게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에는 군기보다는 공포와 당혹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이선희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어리둥절하여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박민경을 바라보았고, 자신의 친구가 단순히 높은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군인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에 경외감마저 느꼈다. 빗물에 젖은 박민경의 뒷모습은 그 어떤 거인보다도 커 보였고 든든한 성벽처럼 느껴졌다. 박민경은 병사들의 격려를 눈길 한 번으로 가볍게 받은 뒤 차가운 시선을 최중령에게 고정한 채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명령했다. 당장 위병소 정문 개방해, 그리고 전 부대원 연병장 집합시켜. 지금 이 시간부로 이 부대의 지휘권은 내가 접수한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리기 시작했고, 그것은 최중령에게는 지옥문이 열리는 소리와도 같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빗줄기는 박민경의 등장을 알리는 웅장한 배경음악이 되어 그녀의 발걸음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었다. 박민경 소장의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굳게 닫혀있던 부대 정문의 육중한 철문이 요란한 기계음을 내며 좌우로 열리기 시작했고, 이는 마치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듯한 불길하면서도 엄숙한 광경이었다. 최중령은 사색이 된 얼굴로 비틀거리며 길을 터주었고, 그의 부하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부동자세로 서서 빗물에 젖어가는 자신들의 군복을 원망스럽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박민경은 운전석으로 돌아가 차를 몰지 않고 빗속을 걸어서 부대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이선희의 손을 꼭 잡고 앞장서서 걸어갔다. 그녀의 단호한 발걸음은 진흙탕물을 튀기며 나아갔고, 그 뒤를 따르는 최중령과 간부들의 행렬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들처럼 처량하고 비굴해 보였다.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박민경의 예리한 눈매는 연병장 구석구석을 훑어보며 관리 상태와 군 기강의 해이함을 단번에 파악했고,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와 정돈되지 않은 시설물들은 이곳 지휘관의 무능함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져 내리며 부대 전체를 잿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지만 박민경의 주변에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형성되어 빗방울조차 피해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본청 건물로 향하는 동안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무거운 침묵은 뒤따르는 최중령에게 수백 마디의 질책보다 더 큰 공포와 압박감을 선사하고 있었다. 본청 현관에 도착하자 당직 사령이 황급히 뛰어나와 경례를 올렸지만 박민경은 그의 경례를 무시한 채 곧바로 로비 중앙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김지은 하사의 현재 위치를 당장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로비에 모여있던 간부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우물쭈물했고, 그들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최중령에게 향하며 대답을 회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들의 비겁한 태도는 박민경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고, 그녀는 더 이상 기다려줄 인내심이 없음을 경고하듯 발로 바닥을 강하게 내려찍으며 호통을 쳤다. 그 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로비 전체를 울리며 간부들의 심장을 오그라들게 만들었다. 최중령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김지은 하사가 현재 징계 절차를 밟기 위해 근신 중이라고 변명했지만, 박민경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자르며 구체적인 장소를 대라고 윽박질렀다. 그녀는 영창인지 생활관인지 아니면 다른 특정한 장소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추궁했고, 최중령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고 포착했다. 최중령이 대답을 머뭇거리는 사이 뒤쪽에 서 있던 젊은 소위 한 명이 죄책감을 이기지 못한 표정으로 손을 번쩍 들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구형 보급 창고에 있다고 실토해 버렸다. 구형 보급 창고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최중령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소위를 노려보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박민경의 눈빛은 더욱 싸늘하게 식어 내려갔다.
보급 창고는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으며 그곳에 부하를 가두었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 유린이자 가혹 행위였기에 그녀의 짐작이 틀리지 않았음이 증명된 셈이었다. 이선희는 창고라는 말에 경악하여 입을 틀어막았고 딸이 그 춥고 어두운 곳에 갇혀 있다는 생각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박민경은 선희를 부축하며 소희에게 즉시 그곳으로 안내하라고 지시했고 그 누구도 그녀의 명령을 거역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일행은 다시 빗속을 뚫고 부대 뒤편의 으슥한 곳에 위치한 구형 보급 창고로 향했는데 그곳은 잡초가 무성하고 가로등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음산한 장소였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녹슨 철문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 마치 흉악범을 가두는 감옥을 연상케 했다. 박민경은 그 참혹한 광경에 입술을 깨물며 최중령을 돌아보았고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파멸을 직감하고 있었다. 박민경은 관리관에게 당장 문을 열라고 소리쳤고 관리관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열쇠 꾸러미를 꺼내 자물쇠 구멍을 찾느라 한참을 허둥지둥했다. 그 짧은 시간이 이선희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고 그녀는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며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다. 마침내 찰칵하는 금속성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리고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육중한 철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습기찬 공기가 확 뿜어져 나왔고 안쪽에 짙은 어둠이 그들을 맞이했다. 소희가 손전등을 켜서 창고 안을 비추자 구석에 쌓인 낡은 군용 박스들 사이로 웅크리고 있는 작은 형체가 희미하게 드러났다. 김지은 하사는 흙바닥에 얇은 담요 한 장만을 덮은 채 추위에 떨고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더러워진 군복은 그녀가 겪었을 고초를 짐작하게 했다. 불빛이 비치자 그녀는 공포에 질려 몸을 더욱 움츠리며 비명을 질렀고 그 처절한 목소리는 박민경과 이선희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것은 군인의 모습이 아니라 짐승처럼 사육당하며 학대받은 피해자의 모습 그 자체였다. 이선희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미친 듯이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빗물과 진흙으로 얼룩진 딸을 끌어안으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지은아, 엄마 왔다. 지은아. 그녀의 울음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창고 안을 가득 메웠고 김지은 하사는 처음에는 엄마를 알아보지 못하고 반항하다가 익숙한 목소리에 점차 안정을 찾으며 와락 안겼다. 두 모녀의 눈물겨운 상봉은 지켜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박민경의 가슴 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불길을 지피는 기폭제가 되었다. 박민경은 천천히 다가가 김지은 하사의 상태를 살폈는데 그녀의 얼굴과 팔에는 구타의 흔적으로 보이는 시퍼런 멍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입가에는 터진 상처가 딱지 앉아 있었고 손목에는 무언가에 묶였던 듯한 붉은 자국이 남아 있어 그녀가 감금 상태에서 폭행까지 당했음을 짐작게 했다. 이것은 단순한 군기 교육이나 징계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였으며 한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짓밟은 만행이었다. 박민경은 떨리는 손으로 김하사의 어깨를 다독이며 반드시 이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속으로 맹세했다. 최중령은 창고 입구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박민경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의무 부사관을 불러 김하사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조치하고 헌병대에게 현장을 보존하고 최중령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즉각 격리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살기가 등등하여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절대적인 위험이 서려 있었다. 이제 이 부대는 박민경의 통제하에 들어갔고 심판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김지은 하사가 들것에 실려나가는 동안 그녀는 박민경을 바라보며 흐릿한 눈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 했지만
박민경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안심시키며 말을 아끼게 했다. 아무 걱정 말고 치료부터 받아. 나머지는 이 아줌마가 아니 이 대장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따뜻한 한마디에 김하사는 안도감에 긴장이 풀려 정신을 잃었고 이선희는 구급차에 함께 올라타며 박민경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박민경은 멀어지는 구급차를 바라보며 비로소 참았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상황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고 박민경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사태를 수습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국방부 감찰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신호가 가는 동안 그녀의 눈빛은 다시 매섭게 빛났다. 빗줄기는 여전히 그칠 줄 모르고 쏟아지고 있었지만 박민경은 우산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부대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부패와 부조리를 씻어내려는 정화의 비를 맞이하는 고독한 전사처럼 보였다. 박민경은 전화를 받는 감찰단장에게 상황을 간략하지만 명확하게 보고했고 특수수사팀의 급파를 요청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녀는 자신의 직위를 걸고서라도 이번 사건을 끝까지 파헤쳐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전화기 너머의 감찰단장 또한 사태의 위중함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약속했으며 박민경은 전화를 끊은 뒤 다시 차가운 눈으로 최중령을 응시했다. 최중령은 이제 모든 희망을 잃은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박민경은 최중령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속삭였는데 그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작았지만 최중령의 귓가에는 천둥보다 크게 들렸다. 자네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어. 내가 반드시 자네의 군복을 벗기고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거야. 이건 협박이 아니라 약속이네. 최중령은 그 말에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자신의 오만과 탐욕이 불러온 파멸의 결과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다. 비는 점차 가늘어지기 시작했지만 부대 안의 감도는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했고 모든 병사가 숨을 죽인 채 앞으로 닥칠 폭풍을 예감하고 있었다. 박민경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는 달빛은 마치 정의가 살아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어머니의 마음과 장군의 이성으로 무장하고 이 썩어빠진 부대의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대수술을 집도할 준비를 마쳤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박민경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가슴속에는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다. 김지은 하사의 고통과 이선희의 눈물은 헛되지 않을 것이며 박민경은 자신의 모든 권한과 능력을 동원하여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무너진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억울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룩한 투쟁의 서막이었다. 군병원의 응급실 복도는 차갑고 멸균된 소독약 냄새로 가득 차 있었으며 창밖의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밤 공기는 여전히 습하고 무거웠다. 박민경은 팔짱을 낀 채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있는 이선희를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친구의 어깨는 끊임없이 들썩이며 흐느낌을 토해내고 있었다. 그녀는 차마 선희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없었는데 이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군대라는 조직이 친구의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민경은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깊은 한숨을 삼키며 수술실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초조한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다. 이윽고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지고 피로에 젖은 군의관이 마스크를 벗으며 밖으로 나오자 이선희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의사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다. 군의관은 난처한 표정으로 박민경에게 가벼운 목례를 보낸 뒤 환자의 상태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심각한 영양실조와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랫동안 어둡고 축축한 곳에 감금되어 있었던 탓에 저체온증과 폐렴 증세가 있으며 무엇보다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깊어 장기간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는 소견을 덧붙였다. 그 말은 선희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과 같았고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박민경은 군의관의 설명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는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정도였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군의관에게 김지은 하사에 대한 진단서를 가장 상세하고 적나라하게 작성해달라고 지시했고 이는 추후 법적 절차에서 가해자들을 처벌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군의관은 박민경의 서슬퍼런 눈빛에서 그녀의 결연한 의지를 읽어내고는 고개를 깊게 끄덕이며 즉시 조치하겠다고 대답한 뒤 자리를 떴다. 박민경은 바닥에 주저앉은 선희를 일으켜 세우며 반드시 이 눈물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해주겠다고 나지막이 맹세했다. 병실로 옮겨진 김지은 하사는 진정제를 맞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꿈속에서도 고통받는지 미간을 찌푸린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 작고 여린 얼굴을 바라보는 박민경의 마음속에서는 슬픔보다 더 큰 분노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었고 그녀는 이제 감성적인 위로보다는 냉철한 이성으로 칼을 빼들어야 할 때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잠든 지은의 손을 한 번 잡아준 뒤 병실을 지키고 있는 선희에게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며 안심시키고 병실 밖으로 걸어 나왔다. 복도에는 이미 그녀의 연락을 받고 급파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박민경은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다시 최중령의 부대로 향했는데 이번에는 방문객이 아닌 심판자로서 그곳을 샅샅이 뒤집어 놓을 작정이었다. 부대는 이미 헌병대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어 있었고 모든 부대원은 내무반에 대기한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박민경은 곧바로 대대장실로 직행하여 잠겨있던 문을 열어 젖혔고 그곳은 군인의 집무실이라기보다는 호화로운 접견실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고급 양주병들이 진열장 가득 채워져 있었고 구석에는 최고급 골프채 세트가 놓여 있어 최중령의 부패한 생활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능숙한 솜씨로 압수수색을 시작했고 책상 서랍과 금고 그리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하며 증거물을 수집해 나갔다. 박민경은 최중령의 책상 위에 놓인 결제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았는데 그 안에는 부식비와 피복비를 횡령하고 장부를 조작한 흔적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었다. 특히 김지은 하사가 관리하던 보급계통의 서류들이 엉망으로 수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지은이 최중령의 비리를 눈치채고 협조하지 않자 그녀를 입막음하기 위해 누명을 씌웠음을 암시하는 명백한 정황 증거였다. 그때 수사팀장이 금고 안쪽 깊숙한 곳에서 이중장부로 보이는 비밀 수첩을 발견하여 박민경에게 건넸고 그 내용을 확인한 박민경의 눈매가 날카롭게 휘어졌다. 수첩에는 상급 부대 간부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한 내역과 접대 기록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고 이는 최중령 혼자만의 범행이 아니라 거대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했다. 김지은 하사는 단순한 괴롭힘의 대상이 아니라 이 거대한 부패 구조를 건드린 내부 고발자였기에 그토록 가혹한 탄압을 받았던 것이었다. 박민경은 즉시 보급관을 소환하여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는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최중령을 두둔하려 했으나 박민경이 내밀어 보인 이중장부 앞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최중령이 김지은 하사에게 횡령 서류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고 그녀가 이를 거부하며 상부에 보고하려 하자 군기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감금했다고 자백했다. 또한 최중령이 부대원들에게 김지은 하사가 간첩 혐의를 받고 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 왕따를 조장했다는 사실까지 털어놓았다. 이 추악한 진실 앞에서 박민경은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아야만 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격리실에 구금되어 있던 최중령은 불안감에 손톱을 물어뜯으며 방안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비리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마지막 동아줄을 잡기 위해 몰래 숨겨두었던 대포폰을 꺼내 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단축 번호 1번을 눌렀는데 그 번호의 주인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 근무하는 자신의 뒤를 봐주던 고위 장성이었다. 최중령은 연결음이 울리는 짧은 순간 동안 제발 전화를 받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식은땀을 흘렸다. 전화가 연결되자 최중령은 비굴한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박민경 소장이 막무가내로 부대를 휘젓고 다니며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거짓 보고를 올렸다. 그는 박민경이 민간인 복장으로 난동을 부렸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것이 직권남용이자 월권행위라고 주장하며 상급자의 개입을 유도하려 했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곧 사태를 파악하고 알겠다는 짧은 대답과 함께 전화를 끊었다. 최중령은 그 짧은 대화에서 한 가닥 희망을 발견하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한편 박민경은 수집된 증거들을 토대로 최중령뿐만 아니라 연루된 모든 간부를 일망타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꼬리 자르기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에 감찰단과 헌병대뿐만 아니라 군 검찰까지 동원하여 대대적인 수사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제 김지은 하사의 억울함을 풀어줄 명백한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이것들은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낼 예리한 메스가 되어줄 것이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박민경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지은이의 상태를 살폈는데 마침 의식을 찾은 지은이 힘없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은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미안하다는 말을 입모양으로 전하려 했고 자신이 군인으로서 강하지 못해 폐를 끼쳤다는 자책감에 눈물을 흘렸다. 박민경은 지은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저으며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고 올바른 길을 가려 했던 지은이야말로 진정한 군인이라고 칭찬해 주었다. 그 말에 지은은 오랫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박민경은 모녀의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동시에 다가올 폭풍에 대비하여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했다. 최중령이 믿고 있는 뒷배가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인데 그녀는 그 어떤 외압에도 굴복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이제 싸움의 판은 더욱 커졌고 박민경은 물러설 곳 없는 전장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때 박민경의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고 발신자 표시에는 육군 본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녀는 예상했다는 듯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위압적인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박민경에게 당장 수사를 중단하고 복귀하라는 명령조의 어조로 압박을 가해왔지만 박민경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말을 끊으며 자신이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증거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담담하게 읊조렸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당황하여 말을 더듬기 시작하자 박민경은 외기를 박듯 단호하게 통보했다. 이 사건은 이제 내 손을 떠나 군 검찰과 언론이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덮으려 한다면 장군님께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으며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실감했다. 병실 안의 따뜻한 공기와 대비되는 복도의 차가운 기운 속에서 박민경은 자신의 어깨 위에 놓인 두 개의 별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격리실에 갇힌 최중령은 좁은 방 안을 초조하게 서성이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기이하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조금 전 육군 본부의 김 소장과 통화가 연결되었을 때 들었던 걱정 말라는 짧지만
강력한 한마디를 동아줄처럼 붙잡고 자신의 생존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젊은 헌병에게 눈을 부라리며 곧 자신을 모시러 올 높은 분들이 도착하면 너희들은 모두 영창행이라며 큰소리쳤다. 그의 오만함은 벼랑 끝에서도 꺾일 줄 몰랐고 자신이 구축해 놓은 부패의 카르텔이 얼마나 견고한지 맹신하고 있었다. 그때 부대 정문 쪽에서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관용차 2대가 흙탕물을 튀기며 연병장으로 들어섰고 차문에는 육군 본부 헌병감실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최중령은 창문 틈으로 그 광경을 내다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 드디어 자신의 구원투수가 도착했다고 믿으며 온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차에서 내린 인물은 날카로운 인상의 강대령이었는데 그는 최중령의 비자금 장부를 관리해 주던 김 소장의 최측근이자 해결사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강대령은 거만한 태도로 주위를 둘러보며 곧장 박민경이 있는 지휘 통제실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박민경은 강대령이 들이닥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에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와도 눈길 하나 주지 않은 채 김지은 하사의 진술 조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다. 강대령은 박민경의 무시하는 태도에 미간을 찌푸리며 자신이 육군 본부의 명을 받고 이번 사건을 이첩받기 위해 왔다고 고압적으로 통보했다. 그는 박민경이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에 개입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절차상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최중령의 신병을 즉시 자신에게 인계하라고 요구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상급 부대의 권위를 이용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검은 속내가 뻔히 들여다보였다. 박민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대령을 응시했는데 그 차가운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려보는 맹수와도 같아 강대령은 순간적으로 뒷목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조금 전 압수한 최중령의 비밀수첩 복사본을 꺼내 강대령 앞에게 툭 던지며 이 안에 당신과 당신이 모시는 김 소장의 이름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다고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는 지금 최중령을 데려가는 순간 당신 또한 공범으로 간주되어 긴급 체포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그 목소리는 감정이 섞이지 않아 더욱 공포스럽게 다가왔다. 강대령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사색이 되었는데 그 안에는 뇌물 상납 날짜와 액수뿐만 아니라 그들이 공모했던 더러운 청탁의 내용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장부가 아니라 그들의 목숨을 찾아맬 사형 선고문이나 다름없었고 강대령은 이 상황을 수습하기에는 이미 늦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박민경이 단순히 정의감에 불타는 여자가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증거를 바탕으로 숨통을 조여오는 무서운 전략가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다리는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 지경이었다. 바로 그때 격리실에서 풀려난 최중령이 헌병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통제실로 뛰어들어오며 강대령을 향해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강대령이 자신을 구해주러 왔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에 박민경을 향해 비웃음을 날리며 이제 당신은 끝났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강대령은 최중령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고 그 싸늘한 반응에 최중령의 미소는 순식간에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최중령은 분위기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박민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최중령에게 다가가며 당신이 믿던 동아줄은 이미 썩은 동아줄이었다고 냉정하게 현실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강대령에게 지금 당장 본부로 돌아가 김 소장에게 전하라며 내가 직접 이 장부를 들고 국방부 장관실로 찾아갈 테니 옷 벗을 준비나 하고 있으라고 호통을 쳤다. 강대령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 통제실을 빠져나갔고 최중령은 멀어지는 강대령의 뒷모습을 보며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강대령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믿었던 배신자에게 버림받은 최중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을 잃었고 방금 전까지의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한 패배자의 모습만이 남았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오만이 불러온 파멸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닥을 치며 통곡하다가 급기야 박민경의 다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지켜보는 이들의 경멸을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박민경은 자신의 발목을 잡은 그의 손을 내려다보며 깊은 혐오감을 느꼈다. 박민경은 헌병대장에게 눈짓을 보내 최중령을 다시 구금하라고 지시했고 헌병들은 짐승처럼 울부짖는 최중령을 양옆에서 붙잡아 끌고 나갔다. 끌려가는 내내 최중령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발버둥쳤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통제실 안의 간부들은 지휘관의 몰락을 지켜보며 공포에 질려 있었고 박민경은 그들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전원대기 명령을 내렸다. 이제 부대 내의 썩은 뿌리는 완전히 뽑혀나갔고 남은 것은 철저한 청소와 재건뿐이었다. 소란이 잦아들고 다시 정적이 찾아온 통제실에서 박민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밤새 내리던 빗줄기는 어느새 그쳐 있었고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남아 새벽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지갑 속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 잠시 바라보며 자신이 지켜낸 것이 단순히 군법이 아니라 한 어머니의 눈물과 한 젊은 군인의 미래였음을 되새겼다.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씁쓸함과 피로감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민경은 옷걸이에 걸려있던 자신의 젖은 코트를 다시 챙겨 입으며 이제 병원에 있는 친구 선희와 지은에게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증거 자료들을 챙겨 들고 통제실을 나서며 복도의 도열에 있는 병사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병사들의 눈빛은 처음에 적대감과 두려움에서 존경과 경외심으로 바뀌어 있었고 그들은 진정한 지휘관의 뒷모습을 보며 거수경례를 올렸다. 충성 우렁찬 경례 구호가 새벽 공기를 갈랐고 박민경은 그 소리를 뒤로 한 채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헌병대의 호송 차량이 최중령을 태우고 위병소를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연병장의 도열에 있던 병사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부대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병사들을 괴롭히던 폭군이 사라지자 부대를 짓누르던 무겁고 습한 공기가 걷히고 상쾌한 새벽바람이 그 자리를 채우는 듯했다. 병사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눈빛으로 기쁨을 교환했고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군에 대한 불신과 패배감이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박민경은 그들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며 지휘관 한 사람의 올바른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했다. 박민경은 부대원들 앞에 서서 별도의 훈시를 길게 늘어놓는 대신 짧고 굵은 한마디로 그들의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 너희가 목격한 것은 군의 치부이지만 동시에 자정 능력이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 용기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군인의 본분임을 잊지 말라.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려 퍼졌고 병사들의 가슴 깊은 곳에 뜨거운 울림을 전했다. 그녀는 임시 지휘관으로 가장 청렴하고 강직해 보이는 작전 과장을 임명한 뒤 철저한 후속 조치와 부대 정상화를 당부하며 지휘 통제실을 나섰다. 부대를 떠나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민경은 비로소 긴장이 풀린 듯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댔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응시했다. 밤새 쏟아지던 비는 완전히 그쳤고 구름 사이로 뚫고 나온 찬란한 아침 햇살이 젖은 도로를 금빛으로 물들이며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피로가 몰려와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친구 선희와 지은이를 볼 생각에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자신의 옷에 묻은 흙탕물을 털어내며 이제 무거운 갑옷을 벗고 다시 따뜻한 이웃집 언니이자 엄마의 모습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박민경은 지은의 병실로 발걸음을 재촉했고 문을 열자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방 안에서 선희가 딸에게 사과를 깎아주고 있는 평화로운 광경이 눈에 가라를 들어왔다. 선희는 박민경을 보자마자 먹던 사과를 내려놓고 달려와 그녀를 껴안았고 밤새 흘렸던 공포의 눈물과는 다른 감격과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다. 민경아,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지은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친구의 떨리는 목소리에 박민경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친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담담하게 위로했다. 침대에 누워있던 김지은 하사도 몸을 일으키려 애쓰며 박민경에게 거수경례를 하려 했지만 박민경은 황급히 다가가 그녀를 제지하며 편안하게 누워있으라고 손짓했다. 지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하고 곳곳에 멍자국이 남아있었지만 눈빛만은 어제보다 훨씬 생기가 돌고 안정을 되찾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박민경을 바라보며 존경과 동경이 가득 담긴 눈빛을 보냈고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준 장군님께 깊은 감사를 표했다. 박민경은 지은의 손을 잡고 그 상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불의에 맞선 영광스러운 훈장이라고 격려해 주었다. 박민경은 지은에게 향후 계획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고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군에 남아 훌륭한 지휘관이 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힘없는 병사들을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으며 박민경 소장님처럼 강하고 정의로운 군인이 되어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 대견한 대답에 박민경과 이선희는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고 박민경은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자신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박민경의 전속부관이 잘 다려진 정복과 모자를 들고 들어왔는데 이제 공식적인 기자회견과 국방부 보고를 위해 복장을 갖추어야 할 시간이었다. 박민경은 병실 한쪽에서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고 수수한 사복을 벗고 훈장이 달린 국방색 정복을 입는 순간 그녀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어깨에 빛나는 두 개의 별 계급장은 그녀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상징했고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대한민국 육군 소장의 위엄 그 자체였다. 정복을 갖춰 입은 박민경이 모자를 눌러쓰고 돌아서자 이선희와 김지은 하사는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보는 듯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선희는 내 친구가 이렇게 멋진 사람인 줄 미처 몰랐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지은은 침대에서 내려와 아픈 몸을 이끌고 정식으로 거수경례를 올렸다. 충성, 존경합니다. 장군님. 지은의 경례는 그 어떤 병사의 경례보다 절도 있고 진심이 담겨 있었으며 박민경 또한 엄숙한 표정으로 답례를 하며 후배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갖추었다. 박민경은 병실을 나서기 전 선희의 손을 꼭 잡으며 앞으로 법적인 절차나 보상 문제 등 복잡한 일들은 자신이 모두 처리할 테니 걱정 말고 지은의 치료에만 전념하라고 당부했다. 그녀는 지갑에서 자신의 개인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꺼내 지은의 손에 쥐어주며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고 말했다. 그것은 장군의 명령이 아니라 인생의 선배이자 이모로서 건네는 따뜻한 약속이었기에 지은은 그 명함을 보물처럼 가슴에 품었다. 병원 로비로 내려오자 이미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와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박민경의 등장을 알렸다. 기자들은 이번 사건의 진상과 최종령의 비리 혐의 그리고 육군 본부의 연루 의혹에 대해 질문 공세를 퍼부었지만
박민경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고 단호한 어조로 답변을 이어갔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내의 부조리를 뿌리 뽑고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선언하며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군을 대표하여 깊이 사과했다. 박민경의 기자회견은 생중계로 전국에 방송되었고 국민들은 그녀의 당당하고 소신 있는 모습에 환호를 보내며 진정한 군인의 표상이라며 칭송했다. 방송을 지켜보던 최중령과 그 비호 세력들은 절망에 빠졌고 곧이어 착수된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를 통해 그들의 비리는 낱낱이 파헤쳐져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최중령은 파면과 함께 구속 수감되었고 그 뒤를 봐주던 김 소장 역시 불명예 전역과 함께 사법 처리되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온다는 진리가 증명된 순간이었다. 몇 달 후 건강을 회복한 김지은 하사는 박민경의 배려로 새로운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유능한 부사관으로 인정받으며 군 생활을 이어갔다. 그녀는 힘들 때마다 박민경이 주었던 명함과 그날의 약속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고 훗날 자신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군인이 되겠다는 꿈을 키워나갔다. 이선희 또한 딸의 밝아진 모습을 보며 안정을 되찾았고 박민경과의 우정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어느 맑은 가을날 박민경은 국립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들에게 참배를 올리며 자신이 지켜낸 정의가 부끄럽지 않은지 자문했다. 바람에 휘날리는 태극기 아래서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군복이 권력이 아닌 헌신과 희생의 상징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그녀는 뒤돌아서며 멀리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선희와 지은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 미소는 가을 햇살보다 더 따뜻하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진정한 힘은 남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사용될 때 비로소 가치를 발휘한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다. 박민경 소장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녀의 어깨 위에 빛나는 두 개의 별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희망의 등대처럼 영원히 빛나기를 바라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